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추이는 106.7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22의 50bp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성으로 인해서 유로화 강세가 끼쳤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 부분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과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710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달러화 강세가 일부 진정되는 흐름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특별한 가격의 모멘텀이 부재됨에 따라 영향을 좀 받았다라는 것과 유가는 배럴당 104.2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사우디의 원유 증산 협력이 불투명 리스크와 유로화 반등에 따른 영향을 좀 끼쳤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세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가 나왔습니다. 현행법 기준을 보게 되면 양도를 할 때 발생하는 소득 구분은 기타 소득으로 하고 과세 방법은 250만원의 기본 공제를 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해서 20% 플러스 2%에서 22%의 분리과세가 적용을 해주게 됩니다. 이 2%는 지방세가 일단 들어가게 되면 2%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 시기가 23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되어져 있었는데 이게 개정안으로 인해서 2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변경된 시점은 무엇일까요? 밑에 또 준비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증권 부분에 따른 일정하고 동일시 맞춰 주어야 또 형평성에 따른 논란이 안 생길 것 같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증권거래세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현행에서는 23년부터 세율 인하가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22년도 0.08%에서 23년도 0%, 코스닥 0.23%에서 0.15% 정도로 조정을 해 줄 것인데 이번 개정안으로는 22년도 0.08이 23년도에 0.05에서 25년도에 제로가 된다. 코스닥은 22년도 0.23에서 23년도 0.2로 갔다가 25년도에 0.15로 가는 형태로 가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약간 이번에 세제 개편안 관련된 기재부의 이런 자료가 유출이 됐다라는 기사가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SNS에서 빠르게 전파되는 게 이만큼 무섭구나. 그래서 좀 난감했다라는 그런 썰도 듣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오피셜이에요. 근데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받았던 시점이 아침 9시 반 정도에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국내 다중 채무자 수 추이가 451만 명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다중 채무액 추이도 60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해서 상당히 파급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형태가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금리 인상이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죠. 이 진행 부분이 어느 시점에서 끝나느냐에 따라서 다중 채무액과 다중 채무자 수를 통계를 내서 마무리를 짓는 게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행에서 내봐야 의미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최근에 금융위와 금감원이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곤란의 여지를 좀 많이 겪고 있는데요. 저번에도 저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을 공유를 좀 드리기도 했고 또 반대적인 의견도 제 댓글에서 또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의견은 다 존중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내가 알면서 그 의견을 지지를 하냐 모르냐 차이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그거는 싫은데 내가 세금에 있는 부담률 부분을 장기적으로 더 몇 배 이상 올라가게 될 텐데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왜 세금이 이 정도까지 내가 부담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할까봐 제가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죠. 네. 그 다음으로는 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린다고 하면 이 다중 채무자 수의 연령 대비 추를 보게 되면 20대부터 40대 분포도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아무래도
나중에 결혼을 하려고 하는 자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결혼자 수가 또 급격하게 감소가 되겠죠. 거기에 또는 출산율에 있는 감소는 더욱더 가파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면 채무액이 높아진다는 건 그만큼 대상자도 많다라는 걸 의미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한 가지 사회적 현상이 있어서 그게 나도 불편하고 싫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전체적인 사회 구성 요소를 보았을 때 미치는 부작용이, 이게 하나가 불편하지만 이게 미친 영향이 10개가 문제가 발생하고 앞으로 위에 우리가 짊어질 짐이 지금도 무거운데 더 많이 무거워질까봐 우려적인 측면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다는 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금감원의 시스템 안정성 테스트 결과에서 나왔던 게 있었는데, 연소득 70% 빚 갚는 데 쓰는 사람이 140만 명이었는데요. 이게 대출금리가 7%까지 오르게 되면 190만 명의 최저생계비만 쓰게 되고 생활에도 대출 원리금을 못 갚는 형태가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1인당 최저생계비 추이가 110만원 정도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계산 추이를 볼 수가 있겠거니와, 그 다음으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노드스트림 1의 가스관 예정대로 가동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인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좋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코로나, 그 다음에 에너지 문제점, 그 다음으로 금리 인상, 이 세 가지 부분은 공통된 악재이기 때문에 이 악재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도 코인에 있는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 유럽 측에서는 이 에너지를 러시아가 무기화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대체에 따른 수입선에 따른 준비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거니와,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의 가스 계약을 체결했는데 수입량을 2배로 늘렸다고 하지만 가스관 대비보다 더욱더 효율성이 좋을까요? 아무튼 저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거니와,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이게 일단은 이게 재개가 된다라는 것도 아직까지는 신뢰하면 안 된다라는 또 그런 목소리가 또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푸틴 쪽에 대한 입장은 약속은 나는 지켰다. 그리고 터빈 이담 말에 수리가 완료되면 할 것이다. 그 대신 너희가 저렇게 자꾸 대책을 준비하거나 다른 쪽으로 제재안을 높이게 되면 다른 액션을 취하겠다 라는 이야기도 또 하기도 했었죠. 그 다음으로 EU 식량 비료 무역을 위해 러시아 은행 제재 일부 해제를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약간 EU도 그렇게 러시아에 따른 자극을 조금 더 좀 내려놓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IMF가 러시아 가스 끊게 되면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이런 쪽이 거의 박살이 날 것이다. 경기가 박살이 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보게 되면 이번에 이제 유럽에서 직면할 에너지 공급의 불확실성을 보게 되면 독일이 가스 비축 규모가 60% 수준을 갖고 있고 러시아에 가스 수입하지 않고 교유를 나기 위해서는 이게 솔직히 게임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노드 스트림 1이 진짜 중단이 되면 이게 위급 경보, 아까도 옛날에도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3단계가 있는데 3단계에서 뭐 많이 줄여봐야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에 있는 문제점을 옛날에는 나누기 3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영국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가 체력이 좋아야지 이번에 뭐 금리 인상에 따른 속도 전이나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는데, 속도를 너무 높게 했었을 때는 이후에 경제적 악화 속도가 너무 많이 나올 것이고 그거의 정치적인 리스크도 함께 나올 것입니다. 어떤 목소리가 나올 것이냐. 독일 측이 상당히 곤욕을 치를 확률이 매우 높은 게, 나머지 유럽 쪽은 지원을 해주면서 왜 독일 부분에 있어서 왜 우리는 왜 그런 형태로 뭐 우리는 이득 없이 왜 이렇게 가져가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무역 수지가 91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 전환이 나왔다라는 점도 여전히 경제적 체력이 쉽지 않는다라는 걸 또 알려주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에 이번 주에 재개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의 곡물에 있는 가격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건 에너지만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크라이나 곡물이 안 돼서 곡물에 있는 가격이 올라가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의 기후의 영향성으로 인해서 곡물에 있는 가격이 더 올라간다라는 주장이 더 맞을 것 같고요. 어차피 곡물에 있는 이 사자 협상이 잘 마무리가 된다고 해도 교통 부분, 도로, 철도 다 박살이 났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여력이 안 된다는 점을 보게 되면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쟁 후 첫 번째 구소련 외 국가를 방문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되게 어떻게 보면 천연가스 부분에 1위와 2위에 있는 이런 쪽이 손을 잡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미묘한 형태를 또 보여주고 있구나 정도를 또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 러시아 가스 재개 보도로 인해서 전체 유럽 주식이 얼마나 이게 미친 영향 강도가 꽤 컸는지도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 인플레이션 대응 잘해서 시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또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번에 그 중국의 상하이 공장과 중국의 GDP 2분기 거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선방을 보여주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려했던 2분기 실적에 분명히 나왔던 부분이 되게 안 좋게 나왔는데 너무 기대치를 최하치로 낮추다 보니까 이것 봐라 좀 괜찮게 나오다 보니 오히려 시장의 반등이 일시적으로 좀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너무 낮게 다들 기대치를 너무 낮게 잡았거든요. 그 다음으로 미국의 법원 트위터 머스크 소송 10월 달에 개시가 된다고 하고요. 재판이 늦어질수록 트위터 피해가 커진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머스크 계약 의무이행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런 안간 힘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트위터 측의 입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머스크는 트위터의 핵심인 가짜 계정을 덮기 위해 신속 재판을 요구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되게 저 트위터가 빨리 마무리가 돼야 우리 코인한테도 좀 좋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미국의 헤지펀드가 기술주 공매도에 횡재를 벌었고 올해 223% 수익성을 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분위기를 보게 되면 저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공통된 악재가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 분리돼서 좀 소식을 따로따로 볼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똑같은 배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 볼 수가 있겠죠. 나스닥 3% 급등했고요. 다우도 2% 급등을 했습니다. 덩달아 비트코인도 급등을 4에서 5% 정도 나와주었죠. 이것만 보아도 알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리 인상 별거 아니지. 또 우리 크립토 이슈만 챙겨봐야지.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본인이 계좌가 더 박살날 수 있다는 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추경호와 또 앨런 재무장관이 또 만나서 어떠한 이야기를 좀 했다라고 하는데요. 외화 유동성에 일단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비상계획과 재정비 또는 협력에 따른 이야기를 좀 하면서 어떻게 보면 원달러 부분에 따른 내려가는 속도 부분이 절묘하게 어떻게 보면 22쪽에 50bp 이야기가 좀 같이 나와주면서 같이 영향을 받았는지 단독으로 영향을 좀 받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존 토다로라는 블록체인 애널리스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가상자산 상승세는 안돌 랠리이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지난 며칠간 상승세는 안돌 랠리였고, 하지만 가상자산 시장 내에 부정적인 심리가 강하다라는 것은 바닥에 가까워져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 레버리지 투자가 줄어든 것도 바닥에 근접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다. 작년 11월쯤에 레버리지 투자의 60% 이상이 빠져 있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그 다음으로 기관들의 주식 비중을 확 줄여놨다라고 하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7월달 8일부터 10월까지 259명을 설문조사를 했던 게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낮은 리스크만 감수하려고 했던 게 58%였고 자산중 현금 비중이 6% 초과해서 2001년도 이후 최고치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아도 저는 역발상으로 아직 반등은 멀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지만 주식 비중을 확 줄여놨다라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번이 좀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 다음으로 이번에 22에 50bp 금리 인상에 따른 유로화가 급등이 나왔던 배경은 저번에도 달러 인덱스 추이의 가중치는 총 6단계로 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유로와 엔화인데 유로, 엔화 다 약세를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특히 유로에 미치는 비중이 워낙 큰데 이번에 22가 적절하게 좀 하면서 에너지 가격을 좀 더 꺾기 위해서 50pp의 이야기를 좀 꺼내지 않았나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0pp를 한다는 건 어차피 달러 인덱스에 미치는 영향 강도가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유가는 또 달러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성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5달러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드디어 이제 드라이빙 시즌 부분도 아직도 조금 더 남아있긴 하지만 점차적으로 원유 가격도 서서히 좀 안정세를 찾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최악의 폭염 사태가 유럽과 미국에 어떻게 보면 또 한쪽은 반으로 툭 나뉘어서 좌측을 또 보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영향성을 좀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에너지 부분, 특히 휘발유 부분이 조금 안정세를 찾았다라는 게 좀 그나마 위안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 고래가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코인베이스 지갑에서 다른 지갑으로 이동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매도하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저는 좀 열받기도 하는데요. 200원대 코인 재단들이 대량 매도에 따른 모색을 좀 갖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A라는 재단이 거래소에 알트코인을 상장을 해서 200억 원 가량의 코인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 사업을 정리하고 싶어서 법률 상담을 받았고 코인 가격의 변동성이 커진 데다가 가상자산 시장 규제 강화의 기조, 테라 루나 사태에 따른 코인 신뢰 추락 등의 코인 가격 급락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라고 나왔고요. 오히려 이제 법률 상담이 급증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특금법 규제 강화 추세로 사업이 어려워졌다라고 하면서 물량을 전량 매도하고 사업을 정리하려고 하는 먹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법률 검토를 하고 있을까요? 이번에 루나가 쏘아올린 공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제 새롭게 출범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생겼죠. 그래서 여기에 증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예. 이슈화가 되면 그쪽 엄청나게 공격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률의 최소한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를 찾아서 그쪽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액션이 졸라게 꼴보기 싫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국내에 있는 코인 재단들이나 이런 쪽이나 또는 뭐 약간의 지금의 소형 그런 코인들은 신뢰를 많이 줄 수 있을 만한 환경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쪽에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해도 약간의 본인이 그만큼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그만큼 운도 잘 따라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지난 24시간 전세계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업 5곳이 3,500만 달러 투자 유치를 좀 받았다라는 게 좀 주목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USDC와 BUSD의 시장에 유입됐던 물량이 비트코인에 계속 상승에 영향을 좀 끼쳤다고 하는데 USDC 부분에 대해서 물량 유입만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스토리지가 이제 또 보게 되면 스토리지 팀에서 바이낸스에 150만 개 전송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잘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해당이 지금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알트코인에 있는 팀들도 이번에 재당의 유동성 그리고 재무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재단에 있는 팀이 판매하려고 있는 물량들이 일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등 나올 때 대부분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쪽이 나왔던 물량이 좀 어느 정도 수순이 나오는지 적당하게 나오면 그냥 들고 가면 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건 그런 거는 솔직히 들고 그 코인은 여러분들 리스트에 제외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스토리지 팀에서 바이낸스에서 150만 개 전송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잡 알트들은 현재 본인들의 물량을 어떻게 비싸게 팔지 고민 중이 있다. 그리고 글래스 노드에 따르면 1000개 비트코인 보유 주소 수가 4개월 저점인 2151개로 기록을 했고 1 비트코인 이상 보유 주소 수가 엄청나게 늘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코인 쪼개기, 제값 쪼개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3번 고래 지갑 하루에 2000개 비트코인 이상 출금 시점을 또 누군가 이렇게 이쁘게 또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또 나왔던 걸 또 보게 되니 되게 논리적이더라고요. 또 데이터도 보게 되면 2020년도 때부터 지금까지를 추이를 보게 되면 이때까지 출금했던 시점 대비해서 항상 조정이 좀 나왔다더라.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시점에 일단 10,000개 정도를 뺐기 때문에 지금은 나중에 추이를 보게 되면 또 조정이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다. 그리고 주경 대포가 30K 정도가 나와야 강세장이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했었거니와 그 다음에 또 도지와 머스크가 뉴럴 링크에 따른 빌드업으로 또 도지 부분에 따른 연결적인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나 그런 이야기가 좀 있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BOE 분석에 따르면 이번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3.25에서 3.5 인상됐다가 인하할 전망을 좀 보고 있다 라는 내용을 또 보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유튜버 기자왕 김 기자님께서 크로노스 다오의 정체를 좀 밝힐 것이다 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쪽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 메타 공주에 따른 논란이 꽤 많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좀 매우 안타깝다고 볼 수가 있는데 되게 유명한 이두희 씨가 되게 유명하시죠. 근데 이두희 씨 쪽에서 운영하는 이 메타공주의 이제 논란이 나왔던 이유는 이 COO 쪽에 이제 킹콩 모더레이터 시리는 부부 사이라고 하네요. 근데 회사 명의로 벤츠 S클래스 5대를 구입을 했고 이 지갑 내역을 좀 봤더니 충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CTO와 CEO가 이제 원톱 체제로 좀 가겠다. 그리고 CEO를 전격 사퇴를 시켜버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과거에 커뮤니티가 결집력도 좋았고 그만큼 좋은 결과도 잘 나왔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CEO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되게 코인에 따른 회선적 가치가 좀 커지지 않겠냐 또는 커뮤니티 부분도 더 약화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꽤 많이 나와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메타공주 부분도 0.75 이더까지 떨어졌고 아무래도 넷마블과 진행한 세나공주도 현재 입찰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형태가 어떻게 또 봐야 될지 좀 더 봐야 되겠는데 메타공주가 없어지기에는 이때까지 투자 유치를 좀 대기업들한테 좀 많이 받은 게 있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어떤 형태로 잘 마무리가 되는지를 좀 보시면서 메타공주의 부분을 좀 보는 걸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튼 메타공주를 또 들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좀 무거운 소식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에 있는 상황만 보아도 아시잖아요. 헤쳐먹는 애들이 많고 우리한테 물량을 떠넘기는 팀들도 많고 그 다음에 아예 그냥 사업 정리하려고 하는 새끼들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주변에 보이지 않는 범죄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진짜 그만큼 우리가 돈을 벌어도 내가 돈이 많다라는 걸 숨겨야 되는 사회가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돈이 많다라고 해도 그 많은 걸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스킬도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